사사건건 금요일의 코너 2주의 사람입니다. 요즘 어느 분야에서나 AI,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AI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AI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AI 정보 처리의 고속도로 역할을 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을 최초로 제안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요즘 HBM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2주의 사람,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먼저 HBM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말씀을 나눠야 좀 시청자분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본 바에 따르면 좀 이런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AI가 동시에 수많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처리하는 두뇌 역할이 이 GPU라는 것인데 네. 그 GPU라는 아주 똑똑하고 빠른 두뇌가 처리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역할, 그 역할을 마치 층층이 겹겹이 쌓아놓은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놓고 해놓은 것이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 해석이 좀 맞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입니까? 네.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런 시험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아마 그 기자님께서 거의 최고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부연해 말씀을 주시죠. 드리면 이제 우리가 AI를 쓰게 되면 입력을 넣게 되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글이나 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있고 또 그렇게 생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 과정에 수학의 행렬 계산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 계산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가 하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식 총액이 아마 제 기억에 미국에서 아마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거기에 계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장치가 HBM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거 쓸 때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속도를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HBM이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에 GPU는 놀고 있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와야 자기가 행렬 계산을 할 텐데 그렇죠. 데이터 오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I 서비스의 더 중요한 부품은 HBM이다. HBM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면 이제 거대한 모델을 서비스하는데 HBM의 역할이 뭐냐면 모델 사이즈가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디램 하나 갖고 안 되니까 그걸 층층이 쌓을 수밖에 없다. 네네.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았을 때 데이터가 아래 위로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데이터 엘리베이터라는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구조가 있게 됩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GPU와 HBM 사이에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차선이 1024차선입니다. 그 빛의 속도로 갈 수 있게 해야만 빨리 데이터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세 가지가 결합된 반도체 메모리가 HBM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2007년쯤에 네.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의 개념을 네. 어떻게 최초로 제안하셨고 그게 실제로 앞으로 쓰일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연구에서 예. 항상 그 역전을 꿈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 야구팀도 9회 말 역전을 잘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남들이 가는 그 길보다 다른 길을 항상 꿈꿔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있다면 주류 세력이 쫓아가서 제가 뭐 논문을 쓰고 제가 뭐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래봐야 그건 계속 후발주자니까요. 항상 2등이나 네네. 꼴찌니까. 그래서 그럴 때 반도체 메모리가 꼭 필요하긴 한데 한계가 칩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쌓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만나서 그래픽 카드에서 한번 사용되면서 시장이 열렸고요. 생각대로 되네 이랬는데 GPT가 나오면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KBS 사사건건에서도 저를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HBM 개념 연구를 하셨고 기술 네. 개발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어떤 난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투자를 못 받는다랄지 아니면 뭐 연구 개발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게 실제로 기술 개발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도약하는 데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네.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의외네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봤더니 굳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을 운영하고 학생들 월급을 주고 연구를 이어가려면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HBM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시대니까 그게 연구비로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장점은 저 혼자 연구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연구비 받아서 하면 그 연구비에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문득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다가 생각이 바뀌면 내일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디스커션해서 다시 연구 방향을 바꾼다든가 그거를 365일 20년 하니까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게 됐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기회가 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 HBM을 잘 설계를 하려면 인공지능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컴퓨터 아키텍처도 알아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요. 다양한 계층 구조의 지식을 다 꿰뚫어야 다음 HBM 구조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제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엄청 고생을 했죠. 매년 새로운 분야 뛰어들어서 공부하고 근데 좋은 점은 한 벽을 넘을 때마다 굉장한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보이니까 아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저희가 HBM 2038년까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여기까지 왔지만 수명이 계속된다면 100년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꼭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HBM 로드맵을 발표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이 HBM의 미래, 우리가 간략하게 어떤 미래를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로 자꾸 가는 것 같지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업의 구조가 빠른 추격자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극복해보고 싶어서 제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HBM을 선택한 거고, 그다음에 HBM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보통 기술 로드맵은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AMD나 퀄컴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산업을 그거를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배분율이 크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왜 우리는 항상 남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로드맵을 짜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기업이 아니라도 왜 학교에서 할 수 없느냐 이런 파격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HBM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구글, 엔비디아 이런 미국 회사들이 계속 미팅이 잡혀 있고요. 자기네가 생각 못했던 거를 먼저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 자체를 우리 남들이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가자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HBM이 단순히 HBM이 아니라 GPU 기능까지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하면 엔비디아도 먹어버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AI의 성능이 GPU보다는 HBM에서 결정이 된다는 게 제 네. 소신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HBM 연구할 때의 생각보다 더 파격적이지만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BM4라는 그 제품이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는 GPU 회사하고 메모리 회사가 같이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협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기업한테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보다 10배 이상 HBM 매출액이 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컴퓨터가 그동안은 PC가 중심이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GPU가 왔죠. 저는 모든 컴퓨터를 HBM 중심으로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네네.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래는 그렇게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4, 5, 6, 7, 8까지 까지. 쭉
로드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제시를 했고 네.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을 선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HBM을 직접 만드는 길을 선택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당장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는 하던데 네. 기술 격차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 주도권 어떤 사수를 위해서 국가 그리고 기업이 학계와 함께 어떤 전략을 좀 발맞춰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대륙의 끝에 있으면서도 해양의 출발점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제 판단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점에 있으면서 패권의 경계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쟁도 항상 일어나고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결국은 그 전쟁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휘말리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 있고 그렇지 네네.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5, 60년 전에 그 에치슨 라인이 이제 대륙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경계선이 됐는데 그 에치슨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과 대만을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안보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AI가 세계의 패권을 제어하는 시대가 된다고 봅니다.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AI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그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HBM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AI도 중요합니다. 소버린 AI라고 해서 우리 자체 AI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미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입장이죠. 기술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100조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저는 HBM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HBM이 우리 안보고 국가고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강의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BM이 훈민정음과 거북선 내 동급이다. 예,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결정하는 우리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BM이 AI의 중심이 되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HBM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 지으면서 투자를 해줄 테니까 지분을 갖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HBM 기업들이 미국 기업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기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HBM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 제 네네. 생각에 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10년 후에는 기초 제품은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샌드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가 총력전을 기울여서 AI하고 HBM은 사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AI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체감이 돼요. 저만 네. 해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아까 뭐 패권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디까지 발전을 하고 생활에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지배를 하거나 미치게 될까요? AI를 저는 세대별로 4개를 생각하는데요. 네. 알파고와 같은 시대의 인공지능을 판별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판단을 잘 내리는 거죠. 네네. 요즘의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생성형, 글도 그려주고 음악도 작곡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시도 쓰고. 액시도 쓰고 네. 보고서도 쓰고요. 일 다 해주는 네네. 거죠. 이제 아마 곧 일어날 AI가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그건 어떤 개념이에요? 비서형 AI인데 지금의 AI는 우리가 어떤 지시를 주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1급 비서가 되는 거죠. 그
인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계획도 짜고 실행도 하고 결과만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이전틱 AI고요. 네. 그걸로 좀 넘어가면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로봇하고 결합해서 예. 로봇 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에이전틱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AI의 감정, 이념, 뭐 종교까지 넣어주면 이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대부분 90% 일을 AI에 의존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우리 생로병사라든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AI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내가 뭘 해달라는 요건을 말하기 이전에 알아서 그게 이제 또 나중에는 정말 피지컬 AI 장치에 좀 입혀지고, 네. 야 이거 좀 겁도 나기도 하고 좀 상상이 좀 되기도 하는데 네. 지금 국가가 독립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소버린 AI 기술을 개발하고 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버린 AI라는 주권 AI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자주 독립 AI라는 용어를 좀 자주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AI 프로그램 이거를 그냥 한국화, 한국 패치화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것을 왜 우리가 AI 주권, AI 자주 독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에게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소버린 AI라는 말 대신에 자주 독립 AI를 쓰는 거는 용어 자체부터 우리 자주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자, 우리 LLM 같은 거 미국의 GPT가 있고 중국의 딥시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체 모델이 없으면 빌려서 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돈 내고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어느 순간 가격을 올려요. 또 어느 순간 공급을 차별화해요. 제일 좋은 제품은 자기네가 쓰고 그러면 이제 문화적인 독립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속되게. 특히 한글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 한글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가 한글이 불편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한글 정보가 없게 되면 제가 아까 훈민정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족과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한글이 엄청나게 K컬처라는 것도 많은 부분 거기서 저는 출발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버린 AI라고 표현하지만 단순히 기술과 산업과 경제를 넘어서 국가와 생존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국방비 이상의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그 소버린 AI와 HBM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면 역사상 우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AI의 그 여러 가지 축 중에서 AI라는 것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건립도 중요하고 또 네. 말씀하신 그 LLM이라는 네. 그 개념에 대한 연구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독자적인 LLM, 그러니까 LLM이라는 게 데이터를 읽고 쓰고 대화하는 여러 가지 그 랭귀지 모델을 네, 네. 하는 걸로 좀 이해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LLM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중요할까요? 네, 그 한글의 중요성 때문에 LLM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언어입니다. 언어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우리가 갖지 않고 남에게 통제당하면 사고 자체가 통제를 당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LLM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이미지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모든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를 독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데 유튜브는 너무나 거대한 시장이고 우리가 들어가긴 어려운데 네. LLM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부터 또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AI, 인공지능 인재가 참 부족하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우수한 학생들 항상 만나서 같이 일해서 행복하긴 한데 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AI나 반도체 인력이 우리가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부동산, 의대로 쏠림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사고나 인식 자체의 다양성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 군데만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점이고요. 저는 국민들한테 진짜
쪽이나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걸 전달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대치동 학원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어렵다라면 아주 크게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의대나 아파트가 아니라 카이스트 공대에 와야 된다. 이런 한번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셨고 저희가 사전에 좀 사진도 받아봤는데 사진 좀 네. 보면서 좀 여쭤보면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도 있으실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지금 교수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그 학과의 교수님이 100명인데 그중에 강의 평가가 1등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 인원이 지금 너무 많아서 뽑기로 60명씩 네. 선정하기도 한다는데 교수님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인기보다는 제가 저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네. 싶은 거는 학생들하고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결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기억 남는 학생들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저희 연구실 내에서도 또 부부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부사장으로 갔고 부인은 삼성전자에 가서 둘이 이제 월급을 합치면 2배가 되는데 실적이 삼성이 좋으면 아내가 더 보너스가 많고 그렇죠. 또 하이닉스가 좋으면 그렇게 해서 재밌는 경우. 하겠네요. 네. 또 한 커플은 신랑은 테슬라에 다니고 또 신부는 구글에 다닙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잘 지내고 있고 이틀 전에는 지금 석사 2학년 4명 아침에 세미나를 시켰는데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네. 이주의 인물 코너에 출연하신 분들의 공통적으로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HBM 아버지 김정호 교수의 인생의 한 문장을 저희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밥값을 하자, 달러를 벌자.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좀 유치한 표현이라 창피하긴 한데요. 제가 20년 전에 저희 연구실 포스터에 각자 학생과 교수가 각자 슬로건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썼는데 지금 생각도 제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30년도 그러려는데 밥값을 하자는 거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남들한테. 그러니까는 사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여를 해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발전되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달러를 벌자라는 거는 내 연구의 성과가 뭘로 가장 평가를 받을 것인가, 뭐 학회 논문상을 받는 것인가, 학생들 수강 평가를 좋게 받는 것인가. 근데 그런 것보다 가장 정직한 평가가 제가 만든 제품으로 기업이 성공해서 매출액을 많이 올려서 그 중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서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되게 유치하지만 그런 생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